네, 뉴욕 증시 지난주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LS Closing Bell Now입니다. 9일 뉴욕 증시는 미국의 부양책 협상과 대선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운 가운데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한 채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 선언을 번복하고 일부 부양책 협상을 다시 촉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로 인해 부양책 협상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제안하는 것보다 더 큰 규모의 부양책을 원한다고 밝혔는데요. 백악관에서는 부양책 규모를 기존보다 2천억 달러 증액한 1조 8천억 달러로 제시할 거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이날도 역시 협상을 이어나가면서 결국 부양책이 타결될 거란 기대가 한층 커지긴 했지만 여전히 대선 이전의 정치권 대립과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양당의 부정적인 반응을 고려하면 협상 타결의 시기와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커진 점은 계속해서 증시를 지탱하는 요인이었는데요. 민주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장악하면 인프라 투자와 같은 대규모 재정 정책이 탄력을 받고 금융시장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Blue wave outcome has flipped from bear to bull catalyst. 이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 속 한 줄인데요. BOFA는 민주당의 블루웨이브 승리가 신기하게도 증시의 약세 촉매를 강세 촉매로 뒤바꿨다라는 진단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우려케 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우려해 중국 전자결제 플랫폼에 해당하는 엔트그룹과 텐센트 등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 시장의 관심은 아무래도 대선 쪽으로 기울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해 별다른 불안이 야기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경제 지표는 다소 부진했습니다. 상무부는 지난 8월 도매 재고가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전망한 0.5% 증가를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이날은 자유소비재와 기술주가 가장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유소비재 1%, 기술주는 1.5% 올라줬습니다. 종목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세일즈포스가 각각 2%대 오르며 다우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한편 에너지는 약했습니다. 엑슨모빌과 쉐브론 등 에너지 기업들이 1.5% 안팎의 하락 보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는 대통령의 대규모 부양책 지원 발언에 힘입어 주간 단위로 봤을 때에는 최근 몇 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한 주였는데요. 먼저 다우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0.6% 가까이 오르며 28,586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날 기술주의 흐름이 좋았죠. 나스닥 지수는 장 초반에 키워나간 상승폭을 끝까지 지켜낸 모습입니다. 1.4% 가까이 올라 11,580선에 다가섰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안정적으로 움직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0.9% 가까이 올라 3,477선에 안착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LS Closing Bell Now였습니다.
자, 앞서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클로징벨 중계석 시간이고요. 지금부터는 자세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팀장님, 지난 금요일에도 미국 증시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습니다. 미국 시장 평가를 내려주시면요. 네, 10월 들어서 이 증시 헤드라인에 모두 다 이 재정 부양이라는 그런 단어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그 이슈 이후에 정말 좀 오랜만에 한 이슈가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트럼프가 1.8조 달러로 재정 부양 패키지를 상향한다라고 발언을 전한 이후에 또 이 의회보다 규모가 더 큰 부양 패키지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 기대가 유지가 됐고 이런 점이 지난주 금요일장에는 좀 도움을 줬던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토요일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라든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의 1.8조 달러 제안을 반대를 모두 다 했죠. 그러면서 이유는 각기 달랐지만은 반대 여론이 다시 한번 좀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 트럼프보다는 펠로시 하원 의장의 입에 더욱더 주목하는 시장이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은 이 같은 주말간의 전개 과정이 이번 주 증시에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금값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금값은 1% 넘게 올랐습니다.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또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이었었는데요. 금값은 1,900달러를 회복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금값은 1% 넘게 올라서 1,936달러 선에 마감이 됐고요. 그렇다면 달러 가치가 어느 정도 약세가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9월 25일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94.6 수준까지 오르기도 했었던 이 달러 인덱스가 다시 93.06으로 93 초반까지 내려온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달러 약세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 이어서 국제 유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가격입니다. WTI 가격은 지난 금요일에는 약 1.4% 정도 하락했는데 다만 주간 기준으로 보자면 9%가량 올라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원유 시장에는 상승 재료와 하락 재료가 좀 혼재되어 있는 양상인데요. 일단 계속 전해드렸던 것처럼 노르웨이 원유 가스 생산 시설의 파업은 일단 종료가 됐습니다. 이것은 유가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만큼 공급이 늘어나니까요. 다만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미국 내 생산 차질은 또 우려가 됩니다. 또 상승 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 가운데 어느 것이 더 강하게 나타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10년물 국채금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부양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10년물 국채금리는 0.777%에 마감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볼 텐데요. 팀장님,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시가 되다 보니까 어닝 전망치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데 관련된 내용이겠죠? 맞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의 대형 은행들을 중심으로 해서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의 피해를 반영한 두 번째 분기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빅테크와 온라인 소매업의 아웃퍼폼으로 대표가 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극명하게 갈린 섹터와 기업별 희비가 노출될 것이다라는 마켓워치의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실제 엘리 인베스트먼트라는 이 기관에 따르면요. 지난 2월 19일 이후에 S&P 500의 이 시총 100위권 기업, 시총 탑 100기업의 시가총액은 3.8% 늘어났다고 합니다. 반면에 101에서 200위권에 있는 그런 기업들의 시총은 3.9%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규모가 좀 적어서 팬데믹의 피해를 좀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시총 401위에서 500위권의 기업들의 시총은 무려 26.6%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간의 실적도 과연 갈릴지에 대해서 관심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팩트셋 기준으로 해서 2분기에 31% 이상 감소를 했던 S&P 500 기업들의 분기 EPS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도 마이너스 20.5%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안점 두 가지 정도로 이 기사에서는 꼽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마이너스 20.5%라는 이 수치가 그나마 나아진 수치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9분기 만에 처음으로 분기 중에 실적 전망치가 상향됐던 사례로 좀 기록이 되게 됐는데
되는데요. 이 마이너스 20.5%라는 수치가 지난 6월 30일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24.4%였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론 이렇게 전망이 좀 개선되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S&P 500 지수를 구성하는 11개 업종 모두 지금 마이너스 실적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그나마 나은 헬스케어와 IT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닝 시즌의 초반 분위기를 좌우하는 게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 금융 섹터 아니겠습니까? 금융 섹터의 분위기는 현재 어떨까요? 일단은 그 팩트셋의 10월 9일 보고서에 따르면요.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 3분기 EPS가 YOY 기준으로 19.4%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와 상황은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좀 저금리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을 좀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실적이 좀 지지부진할 것으로 예상치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JP모건이라든지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등의 주요 은행들이 잇따라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요. 다만 좀 세부적으로 잇들어 놓고 본다면은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본다면은 전망이 좀 나쁘지는 않아서 어닝 시즌 초반 분위기를 또 주도할 것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 JP모건에서는 지난주였죠. 수수료 수입과 그리고 대출 건전성 개선에 대형 은행들의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비트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섹터 자체로도 좀 예상치 못한 업사이드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나간 3분기 실적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가이던스입니다. 그동안은 가이던스 제공을 포기한 기업들이 많았는데 요즘 날엔 어떨까요? 네, 가이던스 제공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사실은 많으니까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꾸준하게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점이 결국은 좀 고평가 논란을 좀 부르짖혔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팩트셋에 따르면요. 통상적으로 연간 EPS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기업 285곳 중에 147곳, 그러니까 52%가 지난 2분기 어닝 시즌 때 FY20이나 아니면 FY 2021의 EPS 가이던스를 철회하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철회했던 것을 그대로 재확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이던스를 제공을 했던 138개 기업보다도 더 많은 기업들이 가이던스 제공을 포기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어닝 시즌 때 이처럼 연간 EPS 가이던스를 제공한 기업들의 수가 37%나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이던스를 기업들이 좀 더 많이 발표를 하면서 실적 가시성을 좀 높여주기를 시장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은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껏 부풀어 올랐었는데 사실 이게 백악관에서 제시했던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에 대해서 주말 사이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가릴 것 없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선 전에 부양 패키지가 나올 가능성이 더 낮아진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들고요. 기존 그 백악관이 제시했던 그 부양책 규모에 비해서는 이 1조 8천억 달러 규모라고 하는 것은 거의 2배가량 높아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풍을 맞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은 1보 진전 후 2보 후퇴한 결과라고 비판을 했고요. 지방정부 지원 항목과 또 아이 돌봄 서비스 부분 그리고 실업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참고로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민주당 성향의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할 경우에 민주당의 대선을 도와주는 격이 되다 보니까 결국 지방정부 지원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양책 규모도 우리가 보는 것보다 약간 작게 이 백악관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화당 역시 반대의 입장인데요.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문희신 재무장관과의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번 백악관 제시안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테네시주의 상원 의원은 백악관이 제시하고 있는 숫자나 아니면 하원이 제시하고 있는 숫자 모두 그 돈을 써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을 밝히기도 했고요. 이로 인해서 미국인들에게 1,200달러 정도의 현금 지급과 또 대선 전 대규모 부양 패키지가 통과될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팀장님 그렇다면 어떨까요? 이번 주에도 역시 이 부양책과 관련해서 시장 변동성은 커질 수가 있을까요? 결국은 민주당은 여전히 너무 적다. 그리고 공화당은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간에 양당 모두가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 규모를 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좀 이 10일 월요일 현지 시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주요 경제 이벤트가 부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또 감안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말씀해 주셨듯이 주 초반에는 여전히 재정 부양 이슈가 시장을 좀 지배할 가능성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 후반으로 갈수록 3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시가 됐고 그리고 미국에서 소매 판매 등의 메이저한 경제 지표 발표 등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주 후반으로 또 간다면은 시장의 초점 역시도 분사될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뉴스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월스트리트저널의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이 뉴욕에서 런던으로 떠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입출국 시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이 조건부에 한해서 2주간 자가격리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신 입출국 전후에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하는데요. 현재는 미국인이 영국에 입국할 경우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또 유럽연합 내에서 이동이 조금 제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영국이나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온 여행객들의 입국을 현재는 금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 코로나19 진단검사가 간단해지고 또 코로나19 유행이 조금씩 완화되는 기미를 보이자 여행 재개 추진이 가능해졌다라는 설명입니다. 오랜 기간 여행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의 강력한 요구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침체 상태인 항공업계를 되살리기 위해서 따라서 이번에 미국 정부가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방안이 실행되기 전까지 아직 여러 단계들이 남아 있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많지만 이제 드디어 하늘길이 열리나 하는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방안이 받아들여진다면 항공업을 비롯한 경제 재개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되살아날 수 있을까요? 네, 좀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미국의 교통안전청 TSA에서 집계를 하는 미국 내 공항 이 보안검사 인원수가 꾸준히 좀 저점을 높여가면서 회복세는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전년 대비해서 한 40%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회복세까지는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내 여행에만 이제 항공 여객 수요가 좀 집중이 돼 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는데 해외여행이 이 기사 내용처럼 일부라도 재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관련주의 좀 반응도 기대가 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월드오미터의 집계에 따르면은 미국에서 지난 10월 8일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6만 명이었고요. 10월 9일에는 6만 명 이상으로 좀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치가 지난 8월 중순 이후에 최대치를 또 기록을 했거든요. 이렇게 코로나19 재확산 이슈와 좀 맞물린다고 한다면은 해외여행을 좀 허용하는 것이 자충수가 될 가능성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금요일과 주말 사이에 나왔던 글로벌 이슈도 살펴봤고요. 이어서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기업 뉴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AMD가 자일링스를 인수한다는 보도에 하락한 반면에 자일링스는 이날 급등했습니다. 니드햄이 마이크 수요 급증으로 수혜를 입고 있다며 애쉬에 대한 매수 의견을 제시해서 이날 애쉬는 5% 급등했습니다. 테슬라가 미국 대선 결과에도 흔들리지 않는 방탄 주식으로 꼽혔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 AMD고요. 팀장님이 꼽아주셨습니다. 어떤 뉴스였을까요? 네, AMD가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FPGA라고 얘기를 하죠. 이 기업인 자일링스를 인수하는 것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전해졌고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에 주가가 4% 정도 빠졌습니다. 반면에 자일링스는 14% 정도 급등을 하면서 주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지난 8일 목요일 저녁쯤이었죠.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은 AMD가 자일링스를 300억 달러 이상의 인수 논의 중이고 그리고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인수 합의에 대한 보장은 없으며 최근에 협상이 재개되기 전에 양사 협상이 중단된 바도 있다라는 내용까지 전했습니다. 목요일 기준으로 해서 시총이 약 한 260억 달러 정도 되는 자일링스 입장에서는 구미가 당기는 딜일 것으로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는 해석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자일링스의 금요일 주가 급등을 좀 이끌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일링스는 주로 데이터 센터라든지 5G 장비용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범용 프로세서 대비해서 유연성이 굉장히 우월한 FPGA 시장에서 1인자로 꼽히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미중 갈등 영향에 지난해 내내 좀 주가 흐름이 부진했는데요. 동사의 화웨이랑 이 매출 비중이 약 한 8% 되는 것이 화웨이에 대한 이 제재 피해를 받은 그런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AMD는 이번 인수를 통해서 인텔 대비해서 통신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보관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성사 시에는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맥심을 인수하는 것, 그리고 엔비디아가 암홀딩스를 인수한 것에 이어서 올해 세 번째 반도체 업계 빅딜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자, 반도체 업계에서 이제 AMD와 자일링스가 인수를 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 AMD는 어떤 효과를 노리고 이 인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일링스 같은 경우에는 그 핵심이 FPGA라는 그런 칩입니다. 이게 이제 이 회로를 다시 그려넣는 재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저전력 병렬 연상이 가능하고요. 굉장히 좀 유연하게 사용처를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MD가 자일링스를 만약에 인수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 정도의 좀 보관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점점 더 고차원 연산이 좀 필수가 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 부문의 역량을 강화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물론 첫 번째 얘기와도 좀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이른바 AI 반도체의 역량을 강화한다라는 보관으로 좀 이 해석이 되고요. 둘 다 AMD가 인텔과의 경쟁에서 좀 우위를 점하려는 그런 무브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수 보도가 나온 이후에 AMD에 대한 매수 의견과 그리고 목표 주가 $120를 유지한 로젠블렛이라는 IB에서는 CPU와 GPU 포트폴리오만으로는 장기적인 승산이 부족한 데이터 센터의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무브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나온 그 인수가 얘기도 좀 합리적이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에도 불구하고 AMD의 주가가 이날 굉장히 급락을 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시장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또는 딜의 성사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인수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고 피인수 기업은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는 좀 흔한 일이죠. 그런 거는 결국은 인수 기업의 주주 입장에서는 굳이 왜 이런 걸 하느냐, 이런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번 딜에 대해서도 관련된 좀 코멘트들이 나왔는데요. 트루이스트라는 기관에서는 AMD가 서버용 CPU를 강화하려는 보관으로 보인다. 인텔이 역시 FPGA 기업인 알테라를 인수했을 때와 좀 비슷한 그런 해석이 나왔는데, 하지만은 인텔이 알테라를 인수한 것에 대한 그 결과가 결국은 가시적인 시너지를 내지 못했다라는 점을 좀 상기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베어드라는 IB에서도 자일링스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은 좀 유지를 하면서 주로 자일링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딜이라는 좀 해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자일링스의 고마진 프로그래머블 칩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감안할 때 AMD 측의 제안을 거부할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딜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을 품는 IB도 나온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 정보 뉴스는 이주혜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핸드메이드 제품이나 수공예품을 전문으로 판매하고 있는 이커머스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SE라고 하는 업체인데요. 글로벌 IB 니드햄에서 SE에 대한 목표 주가와 그리고 긍정적인 투자 의견, 매수 의견을 제시하면서 지난 금요일 SE의 주가는 5% 이상 급등했습니다. SE는 이베이나 아마존이 공산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업체와는 달리 SE의 경우에는 핸드메이드 제품이나 수공예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이커머스 업체입니다. 지난 9월에 S&P 500 지수에 테슬라가 편입 실패했을 당시 SE가 편입되면서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SE의 주가는 약 3배가량 높아졌습니다. 니드햄은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수공예 전문 이커머스 업체라고 평가를 하면서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는 $150를 제시를 했고요. 또 특히 팬데믹의 여파로 온라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사려고 하는 새로운 고객들을 확보할 저료의 기회를 차지했다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건데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마스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공산품 마스크를 많이 사용을 하죠. 일회용 마스크를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미국인들은 우리가 뭐 어떤 뉴스라든지 영상을 보면은 뭐 성조기가 그려져 있는 그런 마스크, 굉장히 다채로운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는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게다가 마스크 수요는 3분기에 급증했고 이것이 애쉬에게 수혜가 됐을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애쉬를 긍정적으로 보는 IB가 니드엠뿐만 아닌데요. BTIG는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높이고 목표가를 138달러로 잡기도 했습니다. 또 제프리스에서는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163달러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팀장님, 이처럼 그 이커머스 시장에서 이 애쉬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월가의 평가는 어떨까요? 네, 사실은 이 테슬라를 제치고 S&P 500 지수에 편입된 것이 어느 정도 가치를 입증한 사례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또 더해서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ETF ONLN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근데 이 ETF에서도 아마존의 비중이 23%, 알리바바가 12.5%인데 여기에 이은 SE가 비중 3위입니다. 한 5%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전자상거래라는 그 세부 업종 대표주의 하나로 좀 거듭나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자 의견도 굉장히 좀 긍정적입니다. 마켓워치에서 집계를 하기로 매수 의견이 16개고 그리고 매도 의견이 단 1개로 좀 집계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 BTIG 외에도 이빅데이터라는 그런 기관에서도 일찌감치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기업도 살펴보죠. 어느 곳일까요? 네, 전 세계에서 전기차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테슬라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번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 bulletproof 방탄 주식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두 후보 중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테슬라의 주가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설명인데요. 배런즈에 따르면 코엔의 분석가는 바이든 후보는 선거 캠페인으로 환경정책, 녹색 기술을 강화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데 약 2조 달러, 우리 돈으로는 2,400조 원 규모의 클린 에너지 기술에 투자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가 이에 따라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전기차 외에도 태양광 패널 관련주 퍼스트솔라나 풍력 발전이죠.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베사스 윈드 시스템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전기차를 충전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많은 예산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모든 전기차 관련주들이 이에 따라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든 후보가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했을 시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될까요? 친환경이라는 정책은 좀 부족하겠지만 투자 심리가 정책보다 더 중요한 투자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테슬라는 현재 인도와 중국 시장에서 신성장을 이뤄내고 있고 중국 시장이 특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신차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은 하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에 분별 있고 합리적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힘을 주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은 테슬라에 투자할 때 대선 결과가 아닌 밸류에이션에 조금 더 주의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테슬라가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인데 이처럼 테슬라와 같이 이 대선에 영향을 받지 않을 방탄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시에는 대형 IT주가 선전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은행주가 규제 완화의 수혜가 좀 기대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당선 시에는 친환경주가 뜰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 방탄 업종이라고 한다면은 이들 시나리오와 좀 상관이 없는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좀 큰 범위로 놓고 본다면은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가치주의 아웃퍼폼이 좀 기대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베어트랩스라는 기관에 따르면요. 1980년 이후에 미국 대선 이후에 6개월간에 가치주가 평균적으로 6.6% 상승을 했고요. 성장주가 3.1% 정도 상승을 하면서 가치주가 아웃퍼폼을 했다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새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면 그 당이 또 상원도 장악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지출 확대를 위한 입법도 굉장히 좀 쉬워지고요. 실제로 새로운 정책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들이 경기 민감주가 많이 속한 가치주의 아웃퍼폼을 이끌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데이터인데요. 이번에도 과연 이것이 증명이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금요일과 주말 사이에 나왔던 글로벌 뉴스와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